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토론 주제는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정말 중국이 한국을 추격을 못해서 우리가 중국을 추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그런 국면입니다. 중국을 또 제대로 정통하고 계시는 신영관 대표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을 정통하신 전문가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저희 채널에선 처음 인사하시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자본시장 연구소를 또 경영하면서 지금은 제 유튜브 채널 상하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신영관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할 때 보통 1, 2, 3, 4라는 숫자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 가지 일을 하려고 20년 넘게 중국에 살면서 30년 넘게 업계에 있으면서 40년 넘게 지금 중국 말과 글과 또 친구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50년을 지나도 모르겠을 것 같은 게 또 중국이라서 네. 매일매일 뭐 그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1, 2, 3, 4, 5로 소개를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중국 많이 다녀오시죠? 예. 한국을 많이 다녀오면 갑니다. 한국을 예, 많이 예. 다녀오십니까?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상하이이기 때문에 네, 예, 한국에 요즘 최근에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그러시군요. 편입니다. 이렇게 예. 한국에 오셨는데 이 한 말씀으로 많은 것을 대변해 주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중국의 어떤 움직임 또 한국은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것은 양회죠. 네. 어쨌든 전인대 발표를 저도 봤는데 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네. 라는 일종의 목표치를 포부를 좀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당면한 이 상황을 보면 어떤 대단한 대대적인 노력 없이는 5%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 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 양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을 가동하겠다라는 네.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습니까? 좀 말씀 주신 대로 의지의 표명 그것이 이 예측이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제 그건 수치상으로는 많은 분들도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딱 그 규정을 하고 나서 본다 그러면 그럼 이게 달성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제가 네, 저는 솔직히 판단하면은 달성에 대한 의지는 있고 네, 하고는 싶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5%는 네, 그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정 정책의 시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땡겨서 조기에 집행을 하는 것과 작년처럼 후반부 9월이 지나서 집행을 해서 수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고. 근데 금년은 거꾸로죠. 수출은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네, 비중도 그렇고 총액도 그렇고 하지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근데 통화는 지금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 재정뿐인데 이 상황도 작년하고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통화 정책 위주로 풀었고 재정이 좀 소극적이었다 그러면 네, 금년은 재정을 위주로 하고 통화 정책은 조금 부수적인 그런 효과 뭐 그것이 이제 정책 설명에도 나오고 네, 또 실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상반기에 얼마나 앞당겨서 소비 촉진 정책과 투자와 관련된 그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방 정부에 돈을 뿌려주고 이런 과정들을 가면서 따라가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이제 5% 그리고 CPI 2%를 지금 0%, 0.2%에 불과한 CPI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거기서 보는 관점이라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국에서 보실 때 어떻게 또 보시는지에 대해서 저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도 이제 중국 경제를 들여다볼 때 뭐 한때는
정점 기준으로 14%대 성장을 했었잖아요. 연간 성장률이. 네. 그러다가 어느새 뭐 12%, 10%, 8%, 6%, 5%마저 깨진 성장률의 흐름이고 이제 4%대 중후반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또 물가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물가도 기록했다가 0%대 물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정의상 디플레이션은 아니지만 네. 근데 서방 강국들은 이 중국 경제를 디플레이션에 빠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플레이션 인덱스를 만드는데 물론 서방 국가에서 만든 인덱스지만 이 인덱스 상으로는 마치 이런 거죠. 중국의 어쨌든 성장률이 5%고 뭐 중국이 영위하고 있는 여러 다른 지표들은 그냥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곧바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느낌인 거죠. 굳이 얘기하면 네, 예를 들면 한국은 1% 성장하는 나라이고 기준금리 기준으로 2.7%인데 물가 상승률이 2%인 것과 네. 예를 들어 5% 성장하는 나라가 0% 물가 상승률인 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이제 표준화라고 평가를 해본다면 네. 이 한국에 대입을 한다면 이 중국의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물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네. 디플레이션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중국으로 하여금 적정 물가 상승률은 2%가 아니라 목표 물가도 3.5%니까요. 그럼 3.5%와 지금 0% 물가의 차이값은 마이너스 3.5%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목표 물가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이 현재 2%니까 지금 차이값이 0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지금 물가의 흐름은 디플레이션 상황이다라고도 이렇게 많이들 평가하고 있고 맞습니다.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표로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작년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 재작년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이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모습. 네. 그것을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죠. 네. 저도 이렇게 중국 경제를 볼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네, 네. 이제 대표님도 비슷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다는 뉘앙스예요. 맞습니다. 물론 뭐 비중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네, 중국이 D의 함정에 빠졌다 그러는데 D가 그 디플레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3D라고 표현을 하면 이제 네. 뎁이죠. 부채 예. 함정이 네. 있고 또 하나가 인구예요. 네, 인구가 지금 노령화되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 처음 네. 겪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D가 짓누르고 있는 중국의 상황이 네, 아마도 뭐 우리 그 PPI가 28개월째 계속 그 마이너스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밖에서는 디플레 포커스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맞는데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정책도 그렇고 또 시장도 그렇고 충분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작년 9월 이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저와는 조금 이제 체감 온도차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왜냐하면 그쪽은 결국은 계획 경제에 충실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탑다운인데 탑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뭐 여러 루트로 올라갔을 때 아마 그쪽에서 결정적인 결정을 못했던 것이 지난 9월 이전이라 그러면 9월달 이후에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과 어떤 심각성을 완전히 혼연일치로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나온 정책들이 9월에 우리가 작년에 주식시장만 보면 팍 튀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이전과 이후가 마치 정권이 교체된 거랑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 정도로 정책의 어떤 이 수단이 달라졌고 그것이 쭉 이어져 온 것이 작년 12월 경제공작회의 그리고 중앙정치국회의 그리고 금년 양회까지 오면서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하나 듣보잡이 툭 튀어나왔죠. 네. 그게 이제 딥식이라는 애가 튀어나오면서 예. 그 전에 세 가지의 D 문제를 크게 봤던 거의 100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은 5대5 정도로 보고 있는 게 그쪽 시각입니다. 그 3D 문제를 갖다가 어느 정도 내릴 수 있겠다고 한 것이 또 다른 D가 나온 거죠. DS라는 애가 나와서 네. 그 아이가 가져온 희망과 한 줄기 빛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재정과 통화 정책이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죠. 그 동안은 쇼미더 넘버에서 숫자가 안 나온다고 외국인 투자자 또 이 글로벌 하우스들도 많이 요구를 했었죠. 네. 근데 숫자가 딱 나왔고 그 숫자는 기대치에서 벗어나진 않았다. 네. 예, 5%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초장기 국채도 그렇고 국채도 그렇고 지방 정부에 발행하는 전항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쫙 이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번 야회를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중국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예측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이미 갖춰가고 있다. 네. 근데 우리 반대편에 이 태평양 저쪽 반대편은 지금 예측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 트럼프라는 그런 어떤 불가 예측한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두 가지도 좀 대비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과거에 얘기하고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했다. 이것이 이제 과거의 시각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하지만 큰 틀에서는 정해놨다.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된 통화 정책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이제 3D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새로운 이 테크와 AI 쪽을 어떻게 또 이 치열업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이 이 어제 나온 91페이지짜리 그저께 나온 91페이지짜리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네. 우리는 그냥 서머리만 보죠. 그렇죠. 예, 5%, 3%, 2% 이것만 보는데 네. 그거를 설명해 놓은 보고서가 91페이지짜리 중국어 원문 영어는 없을 겁니다. 아직은 예. 아마 누가 번역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면은 좀 얘들의 어떤 긴 플랜 10년 동안 했던 일, 5년 동안 했던 일, 앞으로 5년, 10년 할 일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거기서 이 벗어나는 것만 저희가 쳐내고 나서 쭉 따라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5%될 거냐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그것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들도 조절 또는 조율 또는 균형을 잡을 것이고 그걸 쫓아가면서 보다가 5%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5%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변화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그런 저는 이제 중국은 외려 예측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바이어스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 100일도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지났죠. 11월 5일 이후에 보면은 그동안의 정책 변화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것도 또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좀. 예. 정말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방향성 하에 중국이 놓여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3D 더하기 또 1D 딥시크까지 또 하나의 D가 뭐가 있을까 해서 5D로 정리하면 어떨까 중국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D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플레이션 위협에 빠져 있고 뎁트 리스크에 또 빠져 있고 데모크라틱 리스크에 또 빠져 있다. 거기에 이제 딥시크 쇼크가 이런 중국 경제의 어떤 이렇게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이 이제 주셨던 어젠다에서 벌써 이제 큰 질문 줄거리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먼저 5%예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국 경제의 모습은 약간 지시하달식, 명령하달식.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각 그 지방 정부에게 너네 몇 퍼센트 성장해. 예를 들면 5%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100이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05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서 10개의 지방 정부 각각에서 10의 GDP를 만들면 100이 됐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그렇게 가정하면 그 개별 지방 정부가 10.5씩 GDP를 생산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역시 중앙 정부 단에서 너네 이제 올해는 10.5씩 생산해. 근데 그렇게 찍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동안에는 주로 부동산, 인프라 산업, 또 아까 이제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로 이제 LGFB라는 그 비클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부채 의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고
중앙정부에서 10.5만큼 GDP 만들으라 하니까 그것에 맞는 건설 투자라든가 뭐 이런 투자 설비 투자라든가 해내왔던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무리하게 전개가 됐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이런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게 일종의 구경제라고 한다면 구경제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끌어올렸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아니라 소위 신경제, 네. 신기술, 신기술 창업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양회에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던 91페이지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5%를 이룰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구조적으로 지시하달식, 명령하달식으로 이렇게 일궈 나갈 것이니까 다만 네. 일궈 나가는 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뿐인 거죠. 네. 다만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우려됐었던 것이 조금 상쇄되는 상황인 것은 구경제적인 측면으로 부채 의존해서 키워왔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경제적인 측면으로 네. AI 인프라라든가 네. 뭐 중국판 스타게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네.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거 네. 이런 부분에서는 5% 성장을 못할지라도 상당한 그 목표치에 근접한 모습은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숫자적으로는. 네. 근데 그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그 모습은 네. 부채가 가득하다든가 뭐 이런 모습일 텐데 네. 어떻게 그 숫자 안의 모습을 그려다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D 더하기 또 1D 딥시크까지 또 하나의 D가 뭐가 있을까 해서 5D로 정리하면 어떨까 중국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D가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디플레이션 위협에 빠져 있고 네. 뎁트 네. 리스크에 또 빠져 있고 네. 데모크라픽 네. 리스크에 또 빠져 있다. 네. 네. 거기에 이제 딥시크 쇼크가 이런 중국 경제의 어떤 이렇게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네.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생각해 볼 것들이 이제 주셨던 어젠다에서 벌써 이제 큰 질문 줄거리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먼저 5%예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 중국 경제의 모습은 약간 지시하달식, 명령하달식. 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각 그 지방 정부에게 네. 너네 몇 퍼센트 성장해. 예를 들면 5%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100이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05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어서 10개의 지방 정부 각각에서 10의 GDP를 만들면 100이 됐던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자, 그럼 그렇게 가정하면 네. 그 개별 지방 정부가 10.5씩 GDP를 생산해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역시 중앙 정부 단에서 너네 이제 올해는 10.5씩 생산해. 근데 그렇게 찍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그 동안에는 주로 부동산, 네. 인프라 산업, 네. 또 아까 이제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주로 이제 LGFB라는 그 비클을 이용해서 네. 무분별하게 부채 의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고 네. 네. 중앙 정부에서 10.5만큼 GDP 만들으라 하니까 그것에 맞는 건설 투자라든가 뭐 이런 투자 설비 투자라든가 해내왔던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무리하게 전개가 됐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이런 기존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게 일종의 구경제라고 한다면 구경제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끌어올렸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아니라 소위 신경제, 네. 신기술, 신기술 창업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양회에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하셨던 91페이지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5%를 이룰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구조적으로 지시하달식, 명령하달식으로 이렇게 일궈 나갈 것이니까 다만 네. 일궈 나가는 과정에서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뿐인 거죠. 네. 다만 그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걱정이 우려됐었던 것이 조금 상쇄되는 상황인 것은 구경제적인 측면으로 부채 의존해서 키워왔었다고 한다면 이제 신경제적인 측면으로 네. AI 인프라라든가 네. 뭐 중국판 스타게이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네.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거 네. 이런 부분에서는
5% 성장을 못할지라도 상당한 그 목표치에 근접한 모습은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숫자적으로는. 네. 근데 그 숫자 안에 담겨 있는 그 모습은 네. 부채가 가득하다든가 뭐 이런 모습일 텐데 네. 어떻게 그 숫자 안의 모습을 그려다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가 토론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반이 있는 거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제 반적인 측면에서 너무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중국 경제를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탑다운 계획 경제를 얘기를 할 때는 전부 탑다운만 봅니다. 그게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중국은 바텀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78년도에 개혁 개방이 일어난 것이 등소평이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틀일 겁니다. 네. 근데 절대 아니고요. 네. 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던 일이 문화대혁명이잖아요. 네. 그 10년 동안에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죠. 네. 그 망가지면서 중앙정부의 탑다운의 기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한국에서 보는 분도 없고 그리고 얘기하는 분도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사실은 사상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78년에 개혁 개방이 왜 일어났을까요? 중앙정부가 지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방 토호 세력들의 세상이었어요. 네. 소위 말하는 공산당이라고 해서 탑다운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가려면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손에 쌀 몇 톨도 없으면 닭새끼를 불러도 오지 않는다예요. 네. 그것이 중국어로 얘기하면 手里没把米叫鸡都不来. 그 얘기는 뭐냐면 쌀 톨이 있어야지 닭도 부를 수 있는데 중앙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방 정부를 부리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78년 이전에 등소평이 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미 향촌기업에서 연안 도시가 아니라 중부지방의 여러 도시들 예를 들면 절강성 또는 강소성 이런 데서는 민영기업들이 그때 이미 태동을 하고 있었고 걔네들이 향촌기업입니다. 네. 그 향촌기업들이 나중에 뭐가 됐냐 하면 4개 경제 특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공장을 돌린 애들이 걔네들이에요. 그 기업들. 네. 그러니까 거꾸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8년 개혁 개방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산당이 숟가락을 얹었던 거고 이미 변방으로부터의 혁명은 시골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네. 중앙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골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말이 주말 엔지니어입니다. 주말에 국유기업밖에 없던 그런 상황에서 국유기업에 있는 기술자들이 민영기업에서 주말 되면 돈 주고서 모시고 가가지고 자전거 만들어 주세요. 그럼 자전거를 만들었던 그러다가 자동차도 만들게 됐고 네. 그것이 이제 78년 그 당시의 일이라 그러면 그 뒤로부터 80년과 90년을 겪으면서 일어났던 일은 교수님이나 저나 너무 잘 아니까 점점 더 연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가동이 됐었죠. 그렇게 보면 그것은 바텀업의 혁명이었을까요? 탑다운의 지시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이제 그 노벨상 받으셨던 그 시카고 대학의 로나드 커스 교수가 했던 얘기 중국의 혁명은 변방으로부터 혁명이고 등소평은 그때 그것을 사상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고 그 뒤에 있었던 변화에 우리는 포커스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계획경제고 탑다운이다라고 하지만 중국은 원래부터 사회주의 국가랑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거기서 살면서 느끼는 것도 네. 그들은 핏속까지 전부 다 중상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 중농도 아니고 중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사에 대해서는 진심이고 돈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모든 것을 걸 정도인데 그렇다고 이제 돌아가서 지방 정부가 그러면 지금 탑다운으로 했겠느냐 아니고요. 지방마다 올린 것이 왜 그렇게 과보고가 됐고 과표집이 됐을까? 그것은 지방 정부의 관리들에 대한 뷰티 컨테스트를 중앙 정부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KPI를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네. 경제 성장률에 포커스했던 것이 2019년 이전이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지방 관리에 대한 KPI가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지금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중국은 공산당이 GDP 컨테스트하고 뷰티 컨테스트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데 지금은 룰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숫자들이 여전히 뭐 30%가 20%로 내려왔거나 그런 비중의 다운은 있었겠지만 네. 여전히 지금 경제 성장률은 중요하거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산업을 또는 네. 신질 생산력 관련된 하이테크 산업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정성적인 지표가 된다 그러면 정량적인 지표는 여전히 GDP growth죠. 예. 예. 하지만 구조조정 이런 것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 그래서 바텀업으로 정해지면서 탑다운에서 조율을 해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5%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과정은 제가 이제 전달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5%가 되고 안 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력전이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도 재정 정책 중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 그 재정 적자율 4%라고 정해진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4%의 재정 적자율 금액으로 환산하면 5.66조 RMB인데 그 5.66조 RMB 한국 돈으로 한 1,170조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에서 15%는 지방이 지게 돼 있습니다. 뭐냐? 85%를 중앙에서 재정 적자율을 다 부담을 하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택동 얘기했던 중앙 정부에서 그 부채를 안 지고 지방에 다 떠넘겼던 것이 지난 30년 동안의 부동산 금융 또는 토지 재정, 토지 금융 이런 용어들이 형성이 되면서 네. 중국의 부채 문제가 쌓이고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쌓인 과정은 맞습니다. But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지기 시작한 거는 중국 정부가 찍어 누르기 시작한 건 이미 4년이 됐고요. 네. 토지 재정에 대해서 우려가 나온 거는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10년도 더 됐다. 2015년에 일어났던 일이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식이 폭망했죠. 2015년에 그냥 6,780까지 갔던 주가 지수가 거의 뭐 1,000대로 내려왔죠. 네. 그렇게 해서 곡소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고 하지만 그때 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뭐냐? 제조업 2025가 그때 시작됐죠. 시진핑이 집권하고서 2, 3년 된 그 시점에서 부동산 재정, 토지 재정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가는 과정을 이들은 테크 쪽 제조 2025라는 그 당시 용어를 썼고 지금은 신질 생산력에다가 이제는 인공지능 플러스까지 들어가 있고 로봇까지 가 있는 건데 그 과정이 10년의 이제 변화의 과정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 3D 문제는 여전하고 그리고 그동안 뿌려졌던 것들이 이제 싹이 하나 올라온 것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딥식도 나왔고 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10년 전에 제가 봤던 그리고 20년 전에 제가 봤던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컸고 하지만 성장은 14% 15% 하던 국가가 5%가 됐는데 저는 지금 문제가 그때보다 적다고 봅니다. 그때 문제는 정말로 썩어서 곪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메스를 안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권이라 그러면 전 정권 그죠? 후진타오 정권, 강택민 정권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이 그냥 그로스 그죠? 성장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사실 인민들도 케어를 못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6억 농민공에 대해서 6억 농민공들의 생사를 도려내 가지고서는 지금 도시가 발전한 거예요. 네. 지금은 그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 그러니까 중국이 변화가는 모습을 갖다 10년 단위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서 저는 재해석을 하는 거죠. 자본시장에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했었어요. 그렇군요. 예, 말씀 정말 그 인상 깊고요. 중국 중앙 정부가 많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그 표현 그동안 우리가 중국을 바라봤었던 그런 공식을 좀 바꿔 나갈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했고요. 예, 주신 여러 가지 그 고견 중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예. 그럼 첫 번째 그럼 중국 경제는 과연 일단 자본시장 이야기를 떠나서 중국의 실물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거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IMF의 전망 같은 경우도 뭐 4%대를 유지하다가 내후년 정도 뭐 3%대로 또 진입하고 이게 점차 과거의 고성장은 이제 포기하고 중성장 또 다소 저성장화 저성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죠. 3%대면 어쨌든 그렇게 진입할 것으로 현재 보고는 있는데 대표님은 혹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더 많은 자료를 보신 분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역시 이제 내부의 변화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5%가 4%, 3%로 내려가는 과정은 이 큰 경제 체제가 15% 가는 것 자체가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갖다가 상수로 놓고 보면 그러면 과연 어떤 변수가 발생할 거냐? 저는 내부적으로 지금 중국의 문제는 너무도 다양하죠. 동서가 차이가 나고 도농 간에도 차이가 나고 남북이 차이가 나고 네. 일국 양제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준비하는 건 일구 양제입니다. 예.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지구에 두 가지 시스템을 장착을 하는 그걸 이제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디커플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인 브레이킹이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그것도 상수로 됐죠. 네. 두 개가 완전히 찢어질 쪼개져. 것이다. 예, 쪼개질 것이다. 그 쪼개진 세상에서 그러면 뭐에 의존할 거냐? 결국은 쌍순환 다 좋은 얘기인데 지금 이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내수에 그리고 내수 이꼴 민생이고 민생 이꼴 소비, 소비와 이것을 구조를 바꿔가는 건데 중국은 지금까지 가장 부족했던 것이 유효 수요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효 수요는 해외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내에서는 생산만 하고 투자만 했던 거죠. 네. 그것을 바꿔가는 과정에 있다. 그것은 아마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일 겁니다. 네. 예, 근데 그것은 주머니를 갖다가 농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 6억 명 중에서 3억 명이라는 농민공이 도시로 가서 어떤 보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늙어버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케어할 거냐는 것이 시작된 게 작년 20기 3중전에 7차 7월 달에 있었던 그 회의에서 가이던스가 나왔고 그것이 정말 정책적으로 큰 변화가 났던 게 9월이고 그것은 앞으로의 이제 몇 년 동안의 키워드가 될 겁니다. 결국은 구조의 조정인데 산업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성장이냐 분배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중국은 다 데려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민영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습득 터득을 한 거죠. 국진 민퇴라는 것이 그 동안의 어떤 굉장히 키워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국진 민퇴가 아니라 국진 민진해서 같이 끌고 가는데 그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2월 17일이었죠. 민영기업과 좌담회에서 나왔던 것들. 근데 우리는 그냥 마윈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그것은 시대의 요구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 그리고 또 하나가 민영기업을 그렇게 존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영기업 스스로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죠. 과거에는 민영기업가들 특히 부동산 하던 사람들은 부동산에서 돈 벌면 그거 가지고서 해외로 빼돌려서 해외 축구단 사거나 저 유럽에 가서 구단 사거나 아니면 부동산 사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들을 다 보내가지고 돈을 빼돌리거나 그런 기업가들이었죠. 근데 네. 이번에 딥시계 량원펑이 대표적인 케이스지만 항주 6마리 용 그 걔네들 그리고 심천의 6마리 뭐 용 또는 뭐 호랑이라고도 다 표현을 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하는 일을 저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친구들은 동물 정신도 있지만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번 돈을 가지고서 부동산을 사거나 또는 3첩, 5첩을 두는 그런 기존의 어떤 뭐랄까요 좀 그럼 노회한 기업가들의 모습은 없습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네. 우리 MZ 세대들에게도 있을 그런 모습들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는 돈 안 아끼고 모든 것을 풀로 배팅을 하고 중국 기업에서는 과거에는 정경 유착이라 그래야죠. 크로니 캐피탈리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은 정부에서 불러도 싫어해요. 네. 그래서 항주 6마리 용은 정부에서 손 안 댔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항주 정부는 그냥 판만 깔아준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겠다고 지금 온 날 옛날에는 배우겠다 그러면 미국 가서 배우고 일본 가서 배우고 했잖아요. 중국 기업가들이 지금은 안 합니다. 국내에서도 케이스가 많고 벤치마크가 있기 때문에 가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항주에는 거기 가면은 대접 못 받아요.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변화, 그래서 구조의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구조의 변화들이 가져올 변화에서 우리의 투자 기회는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이 제가 더 관심 가지는 거지. 또 성장률 그런 거 제가 볼 때는 신기술이나 테크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과 멀어져 있다 그러면 중진국 함정도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컨선이 많겠지만 그런 거를 다 이해하고서 본다 그러면 좀 다른 각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예. 저는 좀 중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좁게는 봐요. 네. 네. 좁게는 보는데
제가 뭐 미국도 모르고 글로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얘기 드리면 이제 교수님께서도 아마 좋은 또 뭐랄까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토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면 저도 어떤 생각, 어떤 의견을 또 화답해 드릴까 또 고민하게 되고 저도 좋습니다. 의견을 좀 드려보면 일단 중국 경제 내부에 골마져 있는 부분도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 골마져 있는 부분이 있죠. 있죠. 특히 인구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그동안 급하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급격하게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켜보지 못했었던 그런 계층이나 네. 지역들도 있는 거고요. 네. 그들도 다 안고 가야 되는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부분도 저도 충분히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되고요. 네. 다만 저랑 좀 비슷한 결이 있겠습니다만 과거 중국이 소위 이제 개도국이었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도 개도국 범주 안에는 있지만 네. 그냥 개발도상국적 지위에 있었을 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GDP 규모로 봤을 때 100이었다고 한다면 100에서 10% 성장하면 110인 거죠. 그러니까 10만큼 GDP 규모가 늘어날 때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은 단연 GDP 규모로 미국 다음 2위 국가인데 그 GDP 규모로 보면 과거에 100이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 1000인데 1000에서 100% 100에서 10% 성장한 것과 1000에서 5% 성장하는 것과 그렇죠. 비교했을 때 그냥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가지고 중국이 망한다라고 표현할 수는 또 없다. 네. 중국 경제는 또 중국만큼 거대한 또 GDP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다 매년. 그리고 지금의 GDP 규모에서 5% 성장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모습이다. 네. 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앞에 말씀하셨던 중국만의 어떤 골마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저는 이런 것을 통칭해서 구경제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신경제를 보면 너무 압도적이고 놀랍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네. 제가 마침 어제 저녁에 왔거든요. 어. 그 해외에서. 아 예. 예. 근데 어제 저녁에 온 게 이제 MWC에 참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매년 이제 CES나 MWC 같은 경우는 거의 참석을 대면 비대면으로 꼭 참석을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저는 와 이러다 쓰러질지도 몰라 하는 그런 심정으로 다 봅니다. 아 우리나라가 제가 거기 참가한 전시회에 참가한 그 부스가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네. 봅니다. 근데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제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비중도 그렇고요. 중국의 입지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중국 기업들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늘었고 특히 부스에서 중국 기업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 신기술이라든가 신제품이라든가 이 전시 효과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리고 참석자들 중에 중국 기업들인들의 참석자 비중도 절대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많은 서방 강국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과 결국 거기 가는 기업들의 목적은 비즈니스 미팅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파이프라인을 하나 만들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중국 기업인들과의 미팅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구경제적인 측면은 분명 골마져 있지만 네. 이 신경제적인 측면 AI라든가 로보틱스라든가 또 그밖에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신경제적 측면은 무섭기까지 하다. 네. 그래서 사실 성장률로 놓고 보면 아까는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구성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봤지만 산업별로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100가지 산업이 있다. 100가지 산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30가지는 구경제적인 산업이고 70가지는 신경제적인 산업이라고 한다면 이 구경제적인 산업은 성장률이 마이너스일지 모르지만 골마져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한 70%에 해당하는 이 신경제적인 산업들은 성장률이 10% 20% 너무나 강하게 도약하고 있어서 네. 결국 중국 경제를 이런 골마져 있는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 가는 모습이다. 네. 마치 전쟁터에서 영화를 보면 우리 동료가 쓰러졌는데 그 동료를 업고 달려가는 모습이다. 네. 여전히 그 어떤 다른 상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군인의 모습이다. 약간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중국 경제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좋은 인사이트 또 의견이시고요. 네, 그것을 이제 구신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쪽은 구도 포기 안 합니다. 구도 포기하지 예, 않는. 구도 포기 안 합니다. 네. 신도 맞이하겠지만 구도 포기 안 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그쪽의 정책적인 용어 또는 어떤 정책 당국자들의 표현인데 네, 선립후파 먼저 세우고 뒤에 깰 것이냐 아니면은 선파후립 먼저 파괴하고 뒤에 세울 것이냐 이것은 항상 그쪽에서 이제 두 가지예요. 좌우 이것처럼 네,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성장이냐 분배냐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해진 것이 둘 다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깰 수도 없고 이게 세우자니 잘 세워지지 않는 거죠. 이 국경제가. 근데 네. 그래서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작년 9월 달에 나왔던 워딩 중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예, 그게 그 시진핑도 얘기했었죠. 중앙정치국회의에서도 나왔던 것이 지디의 지원이라고 중국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리는 것을 막고 안정화시켜라 가격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게 두지 말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작년 4분기, 금년 1분기에도 약간의 그 내려가는 이 기울기가 확실히 줄었고 네. 또 일부 11월, 12월에는 올라오기까지 했죠. 판매량 자체가. 그런 것은 뭐냐면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물 속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가 생각보다 강했던 건데 그것을 끌어주든가 깨줬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4년 동안 겪으면서도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나눴던 디플레이션의 가장 큰 것은 부동산에서 온다. 그리고 소비의 부진도 부동산이 찍어 누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500조 RMB에 해당하는 그런 부동산 자산 중에서 적어도 250조 RMB는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 8, 90조 RMB가 날라갔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내 재산의 30% 가까이가 없어졌다고 보면 소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갖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안 나가는 대신에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부동산으로 줄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끌어내리는 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익사하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가지만 그 전통 경제, 구경제라고 표현하신 그쪽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아요. 화학도 그렇고 이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전기차도 중국에서는 구경제 쪽에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잉 생산성 문제가 계속 그렇죠. 대두되고 있으니까 해외로 뺄 수도 없고 빼는 과정에서 지금 저항도 많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숙제는 여전합니다. 딥식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체제를 빼놓고 얘기하면 중국이라는 나라 4, 5천 년 된 나라가 제일 잘했던 것이 제가 볼 땐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거든요. 네, 시간을 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살 공간을 확보한다. 이것은 뭐 대장정 때도 그랬던 거고 사실은 국민당 피해서 도망갔고 황제 때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게 공산당이라면 우리만 빼놓고는 다 바꿔도 된다. 우리 옛날에 뭐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거랑 똑같은데 저기서 뭐냐면 공산당만 건드리지 말고 체제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다 바꿔. 이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면 그중에는 들어간 게 그래서 대만 문제도 못 건드리는 거. 그건 레드라인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근데 계속 건드리고 싶죠. 밖에서는. 네. 트럼프도 그렇고. 그 싸움은 별개로 하고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그쪽은 개혁 개방인데 제가 있는 중국에서 있었던 그리고 중국 시장을 봤던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쪽에서 단 한 번도 이 개혁 개방이라는 말이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진행되고 있었고 그 결과물이 이제 테크 쪽까지 가고 있는 거죠. 하이테크 쪽까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런 변화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스토리텔링에 그쳤다 그러면 그런 증거들, 증조화들이 시장에서 하나씩 빡빡 터지면서 자본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말씀 속에서요. 네. 사실 우리 이야기가 벌써 30분 넘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 초반에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이제 3D 더하기 1D 해서 4D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가 디플레이션, 또 depth, 그리고 세 번째가 데모그래픽.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근데 딥시크라는 하나의 또 이런 상황을 바꿀 만한 또 다른 변수가 또 찾아온 것도 사실이다. 제가 어떻게 하면 5D를 만들까 저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예. 만들었습니다. 역시. 드래곤입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을 상징하는 네. 소위 6대 빅테크 기업. 네.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7대 네, M7. 네. M7이 있다면 역시 드래곤 6가 있다. 네. D6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D, 5D 했을 때 다섯 번째 D가 D6 이렇게.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예. 역시 이제 정리 잘 해주셨는데 네. 이 드래곤이 지금 스몰 드래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큰 이제 드래곤들이 많죠. 네. BAT라고 이제 시작되는 그 친구들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여전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액팅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얘들을 갖다가 이제 거룡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중국어로는 쥐룽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고 얘들은 샤오룽이에요. 이소룡 할 때 소룡. 근데 지금은 지역별로 소룡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션전에 6 스몰 드래곤이 나오고 베이징에는 좀 타이거라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저희가 말장난 같긴 하지만 D가 계속 나오는데 D가 복제양처럼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에코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오는 게 돌연변이가 하나 퍽 튀어나온 거면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뭐 쉽게 생각해도 되는데 네. 이게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네. 예. 생태계 속에서 그냥 싹이 하나 먼저 나온 거고 네. 그 싹이 지금 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옆으로도 이렇게 밝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그게 두렵고 그게 또 설렙니다. 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설레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두렵지만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설레일 수 있고. 우리가 미국의 M7이 나왔을 때 그게 두렵다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거 가져와서 쓰면 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인식이라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면 두려워하는 거는 그건 다른 이유가 있죠. 체제가 다르고 또 우리랑은 또 뭐 관계가 북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념과 체제 다 들어가고 다 좋은데 돈에는 이념도 없고 체제도 없다고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D가 또 나오고 네. 저는 이제 그걸 갖다 다른 데서는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DS가 나왔는데 저는 앞으로 AS, BS, CS, ZS까지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오늘은 이제 D로 이제 딱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감사한데 네. 그런 D들이 말씀드린 대로 곳곳에서 스몰 D 지금 어디입니까? 우시라고 해서 허페이라고 하고 그런 쪽에서도 자기도 D라고 막 떠드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관원들의 KPI는 그런 애들을 갖다 이제 키우는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예. 걔들이 만드는 GDP가 아니라 걔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항주는 지금 아마 항주의 당석이나 시장은 지금 더 큰 꿈을 꿀고 있을 겁니다. 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꿀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거는 그들의 문제인 거고 그 항저우라는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는 제가 볼 때 알리바바예요. 그것이 마윈이 이번에 뭐라 그러죠? 돌아왔다 이걸 이제 컴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거라고 봅니다. 예. 항주에서 마윈이 만들었고 그 뒤에 핀두오두오 템으로 우리가 폄하를 하긴 하지만 핀두오두오 PDD도 항저우에 있거든요. 네. 그 항주는 소프트웨어의 기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대체할 만한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가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은 중국의 항저우가 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실리콘밸리 얘기 안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들이 이제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앞서가고 오바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체인 브레이킹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자기 도취 자기 합리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주에 나와 있는 에코시스템이 복제가 돼서 신천은 아시지만 허베이도 있고 DJI도 있고 큰 기업들 하지만 얘들은 헤비 에셋이고 항저우는 라이트 에셋이고 북경은 다 섞여 있어요. 상하이도 그렇고요. 네. 근데
항저우 같은 그런 어떤 민관 합동, 산학 합동 이런 부분은 아마 계속 그쪽에서도 리서치가 되고 할 겁니다. 재밌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그냥 숫자에 매몰돼서 체제에 매몰돼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저는 그쪽에서 사실 뭐 제가 이 전화에도 중국 친구들 전화가 훨씬 더 많고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도 매일매일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소위 용이 복제되어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 저는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제 입국했기 때문에 네. 너무 체감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MWC 전시관 현장에서 예. 제 기억 속에도 많이 남아 있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그 용들이었고 특히 큰 용 작은 용 섞여 예, 있죠. 큰 그죠? 용 작은 용 다 섞여 네. 있었고요. 그 용 중에서도 뭐 샤오미 같은 경우도 떡하니 자동차를 전시해 놓은 기업은 딱 하나였습니다. SU7이었나요? 예. 네. 그 두 대를 딱 세워놨는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추구해왔던 또 그동안 다른 빅테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추구해왔던 그 추구해왔던 것이 뭐냐면 스마트 홈과 나와 네. 자동차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 연결하는 모습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좀 정말 많이 왔었던 게 이제 AI 디바이스 네. 언어 AI라는 그 기업이 정말 많은 디바이스들을 하나하나 전시해 놓고 있는데 물론 이 디바이스 중심이니까 이 디바이스는 사라질 디바이스들도 분명 많을 텐데 그럼요. 근데 이 중에 하나 두 개만이라도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마치 소니 아이보 2.0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정말 또 이 시장마저도 그러니까 소위 AI 시장마저도 특히 여러분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영역도 중국이 싹 쓸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공포감도 좀 개인적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들여다보신 분들이라면 저랑 비슷한 소감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위협으로만 생각할 것도 있지만 이 투자자로서는 대표님의 시각처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중국 거시경제에 투자하는 것은 성장률이 점차 주춤해져 가고 있으니까 거시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경제 중에서도 다음 용은 누구일까? 스몰 용은 또 뭘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 한 마리가 딱 조명을 받았는데 사실 이 수많은 알에서 한 마리가 딱 두각됐을 뿐이지 이 조명이 다 비춰보니까 수천 개의 알들이 이미 부화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스몰 용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직관하고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른바 이 미중 전쟁은 네.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역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소위 M7이라고 일컫는 그 기업들과 또 중국의 드래곤 기업들과의 기술 패권 전쟁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각국 정부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 인프라, 네. 소위 스타게이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 정부나 기업의 행보, 네. 특히 미국을 의식한 이 중국 기업과 정부의 행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반문을 한번 해서 드리면 네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미국의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실 관세라는 게 지금 동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제 부족한 거는 중간 제조업이고 네. 중국의 부족한 거는 사실은 하이테크 쪽이죠. 이것을 갖다가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미국은 미싱 미들 상태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서 허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발이 안 움직이는데 두뇌는 뛰어난 거죠. 그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신체는 굉장히 건강하고 기능도 굉장히 힘도 셌고 네. 하지만
두뇌 쪽이 조금 부족했던 네. 그죠. 그러면 질문이 미국이 미싱미드를 갖다 채우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중국이 두뇌를 갖다가 좀 채우는 게 빠를까요?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저는 네. 보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께서는 미싱미들의 제조업이 없는 것이 빠르게 메워질지 아니면 중국이 지금 가장 부족했던 테크 쪽, 그것도 하이테크 쪽, 반도체를 포함해서 AI 쪽 이것을 메꾸는 게 더 빠를지 누가 더 빨리 종착점에 도달하는지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뭐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저도 의견을 드린다면 결국 그렇게 구분된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사례가 반도체는 거죠. 네. 반도체 영역에서 설계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고요. 근데 나머지 설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글로벌리 분산되어 왔던 특히 거죠. 대만으로. 예, 네. 대만으로 많이 분산되어 왔고 마치 그런 것처럼 중국은 아직까지도 물론 하이테크 영역에서도 굉장히 강한 여러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지만 제조 영역에서는 중국을 압도할 자가 없고 네. 설계 영역에서는 미국을 압도할 자가 없다. 이게 마치 두뇌와 신체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뇌를 가진 자가 신체를 갖고자 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게 트럼프의 행보인 거죠. 그렇죠. 관세 때리겠다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제조 기지 옮겨라. 그리고 밸류체인 상에서 앞단에 있는 자동차 공장 옮겨라. 자동차 공장 앞에 있는 철강 기업도 옮겨라. 밸류체인을 다 확보하려는 움직인 거예요. 설계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 공장을 옮겨라. 다 옮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역시 스스로 밸류체인을 완성하기 위한 행보를 갖고 있고 두뇌를 갖고 있는 자가 몸도 갖고자 하는 거죠. 중국도 생각을 해보면 특히 기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어쩌면 미국이 없이도 스스로 독립이 가능한 그런 한 가지 사례를 뭐 온전히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딥시크가 한 가지 사례를 보여준 거고 그런 면에서 두뇌를 갖기 위한 행보도 중국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답이 없다. 네. 저는 솔직히 뭐가 어디가 먼저일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앞단을 가져가기 위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그 앞단 중에 앞단은 또 소재거든요. 네. 히토류. 근데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여정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아직 확보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중국은 두뇌를 갖기 위한 행보는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맨 앞단에 있는 광물과 뭐 소재나 히토류를 비롯한 이런 것들은 이미 갖고 있고요. 네. 포섭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상당히 위협적인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합니다. 예, 너무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교수님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3년 전, 5년 전으로 비교해 보면 그런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맞아요. 3년 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누가 이길지는 그 미중 중미 간의 전쟁이고 싸움이니까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양쪽을 우리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안 터지면 되니까 하지만 터지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뭔가 기회를 찾아야죠. 네. 그러면 3, 5년 전, 더구나 10년 전만 해도 그거는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의 꿈은 있었을지 몰라도 네. 우리도 인정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근데 지금은 교수님께서 딱 5대5 정도 누가 이길지 모른다. 네. 그리고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게 이미 중국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맞아요. 거를 맞아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싫어하고 다 좋아요. 근데 어차피 현실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미국의 미싱 미들 상태를 해소하는 것과 중국이 지금 부족한 브레인 자체 로봇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이 대뇌 소뇌는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은 몸통 만들고 배터리 만드는 거는 중국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두 개가 합체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 세상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따로국밥 아까 말씀 일구양제로 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볼 거냐? 저는 균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50대 50으로 제 관심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거의 99%가 중국입니다. 저의 관심은 네. 그냥 그거밖에 모르겠고 그리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투자는 전부 99% 미국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 역사라 그러면 서사가 변하면 역사도 변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동을 할 겁니다. 99가 98, 97,
80, 70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딜리버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중국을 가지고 있는 제가 중국 하니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중국의 투자 기회를 딜리버하는 사람입니다. 예. 거기 있는 AI 플러스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거 AGI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일 부족했던 게 두뇌였고 테크였는데 말씀 주신 칩 쪽에서도 지금 화웨이의 수율 자체 SMIC가 만들어주는 어센드 910C AI 추론 모델 자체가 이미 40%를 돌파하고 금년에 60%까지 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들을 때 38이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40% 돌파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60%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뭐냐? 결국은 칩, 그것도 AI 칩, 그리고 AI를 가동할 수 있는 LLM 모델. 근데 그것도 무료로 뿌려버렸고 그것이 아까 한 줄기 저광으로 미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이제 뭐 큰 빚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변해갈 거냐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의 패권 전쟁은 결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핵탄두를 터뜨리지 않는 한은 결국은 탱크 쪽에서 결정이 될 건데 사회의 변화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도 굉장히 재밌고 힘든 사회인 것 같고 중국도 그 전통적인 고름도 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많습니다. 둘 다 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대국의 가장 접점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은 99대 1에서 지금 90대 1까지도 90대 10까지 가는 것도 먼 것 같아요. 아직까지 멀은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경제를 볼 때 항상 이제 중요한 그 시각이 제 구독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린 게 그 스테이터스를 보지 마시라고. 네. 그 현상 그 사진 찍어서 보지 마시고요. 네. 과거 사진과 비교해서 보시라고. 좋은 표현이세요. 패스를 보시라고. 스테이터스를 보는 게 아니라 비디오를 봐야 돼요. 네. 경제는 네. 변화하는 경과를 봐야 돼.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일침이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지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절대 미국을 압도할 수 없다라고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압도할 수도 있다. 가능성.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또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한국 기술은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미 중국이 앞서 갔다라고 판단하는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산업에서. 예. 예. 그래서 이 경과를 보면 그러면 또 1년 후, 2년 후에 만약에 대표님과 똑같은 이 자리에서 대담을 하는 순간에는 또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패스를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벌써 1시간 정도 저희가 대담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투자 관점에서 여러 인사이트를 딜리버 하시는 대표님으로서 이런 경과 속에서 어떻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될지 한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중국 기업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국 기업을 두 개로 나눠보면 홍콩에 가 있는 그리고 미국에 가 있는 ADR, 그리고 홍콩에 가 있는 그런 테크 기업들 그거는 상대적으로 쉽죠. 리포트도 많고 또 국내 증권사도 이제 오랫동안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볼게. 빅테크와 이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속성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중국 본토는 거의 80%가 산업재 쪽입니다. 그 산업재라는 거는 이제 우리 중국 제가 한 8, 9년 전에 한번 그 많은 얘기를 하면서 했었던 그 내용 중에서 중국은 안 되는 거에 대한 게 공산당 이게 아니라 상장 회사 중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술 회사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문제다. 마우타이였죠. 네. 그거는 그들의 어떤 정체성과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세미나 가면은 중국 안 된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술 먹는 회사가 1등인 회사에 무슨 미래가 있겠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미국처럼 M7 라이크한 거 애들이 이제 M7처럼 이제 굉장히 뭐 메가 뭐 또 메가니피선트는 아니지만 약간의 스몰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실 게 중국을 테크 기업을 보시려면은 그냥 그 항생테크라든가 이런 쪽 홍콩 쪽을 보시면서 스타디는 계속 하시는데 그쪽조차도 지금 히스토리컬리 로우 정도로
그 투자 비중이 낮아요. 근데 중국 본토 쪽은 위험하니까 제가 볼 때 개별 주식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거는 스타디가 안 되시고 또 대한민국의 증권사들도 그게 커버가 안 됩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렇게 빨리 중국이 가진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은 네. 희망이 없던 상태에서 희망이 생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장의 어떤 그 과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평가됐다고 보는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보면 나눠놓고 보실 때 산업재, 특히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쉽지 않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하실 것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것이 투자의 출발점인 것 같고 감정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쪽에서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바이어스가 생길까봐 제가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는데 제 관심은 아까 말씀드린 99%를 그쪽에 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항상 뒷단을 남겨놓죠. 이게 과연 내가 거기서 있는 착시가 아닐까? 나는 그냥 얘하고 사랑에 빠진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먼저 보고 있는 느낌이 들고 그것이 이번에 양회에서도 또 행간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넓이를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 깊이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뭐 계속 기회가 되면은 교수님 채널에 나와서 계속 딜리버 드리면 좋겠고 말씀드리고 또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인사이트 받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감정 빼고 무게 빼고 사시 빼고 정확하게 직실하시는데 현미경처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나안을 가지고 보는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지 망원경도 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시장도 그렇고 우리 자본시장도 그렇고 또 교수님께서도 객관적으로 더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너무 훌륭한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시 빼고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너무 와닿는 말씀이고 특히 즉시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중국을 이제 평가를 해요. 또 그런 것들도 좀 아쉽습니다. 예, 우리는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의 움직임에서 기업들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를 또 정확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중국의 행보를 즉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투자자 관점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중국의 모습을 좀 즉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나와 주셔서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즉시하는 데 좀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신영관 대표님께서 또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상단에 제가 링크를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더 구체적으로 중국 투자 전략 스타디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채널에 들어가셔서 더 구체적인 사항 또 많이 들여다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신영관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 채널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저부터 소감 말씀드리면 참 그 중국 내부에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정말 즉시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림 그려놓듯이 보여주셔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특히나 제가 중국 경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미처 못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제 장착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참 중국 경제를 보는 혹여나 미처 못 보는 부분이 없도록 도와주셨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소감을 분명히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소감 말씀 여쭙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교수님처럼 이렇게 발로 뛰시면서 이제 어제 오셔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또 그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도 이제 인바이트 해주시고 해서 이런 거는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채널을 운영한 것도 불과 반년도 안 됐고 해서 이렇게 좀 선배님이시죠. 이 업계에서는 저도 시간 되는 대로 나와서 좀 저도 배우고 또 많은 거를 좀 우리 김광석 교수님 좋아하시는 채널에서 또 전달 드리면 항상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제 좀 바이어스 된 사람, 저는 중국 공산당에 아무 상관없는데 그쪽에 살다 보니까 그쪽을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처럼 바이어스가 돼 있어요. 근데 저도 항상 겁나는 게 바이어스라는 거는
위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배우고 또 느끼고 그런 자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끔 자주 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